그날 눈 오는 골목에서 제가 건넨 건 어묵 한 꼬치뿐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그 어묵을 받았던 사람이 제 집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고 믿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오래된 구도심에서 살고 있는 김도연입니다. 62이 되었고 손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테리어 하는 아저씨라고 불렀지요. 새벽 5시면 눈이 먼저 떠졌어요.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일어나지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작업복을 챙깁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는 줄자와 커터칼이 늘 들어 있었어요. 현장에선 말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욕실 타일을 갈고 배관을 손보고 싱크대 밑을 기어 들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빌라 계단은 늘 습했고 시멘트 냄새가 코에 붙었습니다.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먼저 밀려오기도 했지요. 그래도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가 곧 일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공구함은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몽키 스패너, 실리콘건, 테프론 테이프, 수평계. 사용감이 묻어 있는 것들은 손에 딱 맞았어요. 작업이 끝나면 욕실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나왔습니다. 손님이 못 보더라도 제가 보면 알거든요. 가끔은 돈이 안 되는 일도 했습니다. 윗집 할머니가 변기물이 계속 새우라고 부르면 그냥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봉지에 귤을 쥐어주며 말했지요. 아이고 도연 씨, 이거라도 가져가. 할머니, 이런 거 말고요. 다음에 떡국 한 그릇 주세요. 그래, 너는 참 사람이 좋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 좋다는 말은 그 시절 제 이름표였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현관 앞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아뒀습니다. 아내 이름은 최미선입니다. 저보다 2살 아래이고 말은 적지만 눈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피곤한 날엔 제 손등을 한번 쓸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립니다. 김이 오르는 된장국, 얇게 부친 계란말이, 그 소박한 냄새가 저를 오래 살게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현장이에요? 역 앞 빌라요. 욕실 누수라네요. 당신 무릎 조심해요. 요즘 더 삐걱대잖아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지요. 아내는 늘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제 고집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조용히 말렸지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웃었어요. 어쩐지 그 웃음이 그때는 삶의 증명 같았거든요.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장 2개를 하루에 뛰고 주말에도 전화가 끊이지 않았지요. 자재상 사장들이 저를 보면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손이 야무져. 다음 달도 좀 부탁해. 네. 일정 잡아볼게요. 저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외상 달라는 말이 나오면 계산기부터 두드리기보다 얼굴부터 봤어요. 다음 달에 주면 되지요. 그 말이 제 성격이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세상은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알아요. 그래도 사람 잃으면 끝이잖아요. 사람도 좋지만 우리부터 지켜야지요. 그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상권이 조금씩 죽기 시작했어요. 신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구도심은 가게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견적을 내면 비싸다는 말이 먼저 돌아왔고 결제는 자꾸 미뤄졌지요. 어음이라는 단어가 현장 대화 속에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현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트럭 운전대에서 손을 풀며 생각했어요. 힘든 건 늘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나는 손이 있으니 된다고요. 그 믿음 하나로 버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오후 자재상 앞에 트럭을 세우고 자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먼지가 목에 붙었습니다. 트렁크 문을 닫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고 급했지요. 도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제가 돌아보니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 사장 이재만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손끝이 떨렸지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견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자재상 앞에서 재만 형님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제 일상을 밀어낼 거라고요. 형님은 트럭 뒤편 그늘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람 눈을 피하듯 목소리도 낮췄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괜히 공구박스 뚜껑을 한 번 더 닫았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도연아, 나 좀 살려줘. 형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데도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형님? 어음이 터지게 생겼어. 다음 달에 큰 거 하나 돌아오는데 그거 못 막으면 끝이야. 형님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피우지도 못할 만큼 손이 떨리니 담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이 필요하대. 형님, 연대보증은? 제가 말을 흐리자 형님이 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딱 한 번만. 이번 달만 넘기면 돼. 내가 원금부터 바로 갚을게. 너도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라는 말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람을 흔드는 문장이지요. 믿음과 정을 앞세우는 말. 그리고 나중에 책임은 남에게 넘어가는 말.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운전대에 손을 얹고 계기판 불빛을 멍하게 보았어요. 겨울바람이 차창 틈으로 들어와 손등이 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방 안을 채우는데도 저는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재만 형님이 보증 좀 서달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여보, 연대보증은 안 돼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묶이는 거예요. 알아. 나도 알아. 알면 끝이에요. 우리 지금도 넉넉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현장이 줄고 단가는 내려가고 결제는 미뤄지고 있었지요. 괜찮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매달 계산기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형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 끝이라는 단어가 묻어있던 눈빛. 여보,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냥 지나치긴 어렵잖아.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아내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사람을 먼저 봐요. 그게 나잖아. 그런데 여보,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부터 살아야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결국 제 욕심이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싫은 욕심, 그게 결국 가족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은행 앞까지 가봤습니다. 어쩌면 다른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상담 창구에서 돌아온 말은 단순했습니다. 연대보증 없이도 가능하긴 한데요. 담보가 충분해야 합니다.
담보가 없으면요? 그럼 보증인을 세우셔야죠. 세상은 서류로 굴러갑니다. 마음이 아니라 도장으로 움직이지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재만 형님은 며칠 사이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도연아, 나 진짜 잠을 못 자. 형님, 다른 방법 좀 찾아보세요. 다 찾아봤지. 다 막혔어. 너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너밖에 없다는 말은 듣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만 결국 책임을 혼자 지게 하니까요. 아내는 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전세 연장도 고지예요. 당신 무릎도 안 좋고. 알아. 알면 제발 도장 찍지 마요.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방안이 고요한데 머릿속만 시끄러웠습니다. 형님을 외면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형님을 돕자니 아내 얼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결국 형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재상 뒤편 먼지가 날리는 곳이었지요. 형님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 끝이 자꾸 구겨졌습니다. 도연아 여기만 사인해. 진짜 마지막이야. 형님이 제 앞에 펜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펜은 가벼웠지만 그 끝은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형님,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묻자 형님이 서둘러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문제 안 생겨. 내가 갚는다니까. 너랑 나 사이가 그 정도냐?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이가 깊어서 더 위험한데 형님은 사이를 이유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착한 거 알아요. 미선아. 근데 착한 사람은요, 가족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먼저 지켜요. 그 순간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 둘 다 잡고 싶었지만 현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사인 한 줄이 끝나자 형님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이 살았다로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너무 맑아서 더 불안했습니다. 맑은 날 뒤에 눈이 오듯 이 평온 뒤에 뭔가가 올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얼굴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 위에 있던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그 작은 동작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까?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도장 하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족을 흔들 수도 있다고요. 저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자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맞닥뜨릴 더 큰 현실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만 형님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씩 가라앉아 있었지요. 도연아, 이번 달부터 조금씩 갚을게. 형님, 무리하지 말고요. 약속만 지켜요. 알지?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부탁을 했겠냐? 그 말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은 보통 이미 길을 잃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현장은 더 빡빡해졌습니다.
견적을 내면 깎입니다. 자재값은 오르고 공임은 내려가고 결제는 밀립니다. 겨울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낡은 빌라 계단에서 손이 얼어붙지요. 그런 날은 공구를 쥔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일찍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덜 깨어 있을 때 트럭을 몰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계산기처럼 돌아갔지요. 이번 달 현장 몇 개, 미선이 병원비, 전세 연장, 그리고 보증.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제 얼굴을 봅니다. 말을 하기 전 눈으로 먼저 묻지요. 괜찮아요? 라고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아내는 그 아직은이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몰아붙이면 제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로 서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등기봉투였습니다. 문 앞에 놓인 하얀 봉투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봉투만 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현실이 시작될 것 같아서요. 아내가 먼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열어봅시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환 안내, 기한, 그리고 연대보증인이라는 글자. 아내는 서류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읽고 또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원금 일시 상환? 아니, 형님이 조금씩 갚는다 했는데. 저는 재만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통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전화기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자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치지 않으려는 힘이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는 괜찮다는 말하지 말아요. 미선아, 우리 방법부터 찾자. 그날부터 저는 뛰었습니다. 진짜로 뛰었습니다. 은행을 갔고 상담을 받았고 서류를 들고 또 다른 창구를 돌았습니다. 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상환 유예가 되는지, 담보를 어떻게든 세울 수 있는지,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담보, 소득, 신용, 조건, 그 단어들이 칼처럼 돌아왔지요. 선생님, 연대보증은 책임이 큽니다. 선생님 명의로 잡힌 자산이 없으면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만 반복했습니다.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명확한 계획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겠냐고요. 하지만 창구 앞에서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위기는 감정으로 풀리지 않지요. 서류로만 움직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턱이 더 거칠어 보였습니다. 땀이 아니라 불안이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한 번도 긁지 않았어요. 저는 국을 한 숟갈 뜨려다가 멈췄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제만 형님한테는 연락돼요? 아직? 혹시 무슨 일 난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내는 순간 진짜가 될 것 같아서요. 며칠 뒤 저는 결국 제만 형님 아들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문이 저를 막았습니다. 경비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저는 말이 자꾸 꼬였습니다. 저 아버지 일 때문에요. 연대보증을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형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정장의 머리는 깔끔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은 저희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도와달라고 하셨고 내가 선생님, 그건 선생님과 아버지 일이지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소리치면 제가 구걸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아니라 먼지가 눈에 들어가 따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방법이 없어. 아내는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물을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말 대신 물이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그날 밤 아내는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웠습니다. 같은 방인데 서로 다른 곳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에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전세 계약서가 든 파일, 통장, 신용카드 명세서, 은행 서류, 바닥에 하나씩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종이를 만지며 제 인생이 종이로 바뀌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에서 깬 게 아니라 아마 처음부터 자지 못했겠지요. 여보, 우리 작은 집으로라도 옮기자. 그럼 체면은 나중이에요. 살아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아니라 아내의 현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지키는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라고요. 하지만 결심만으로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위기는 계속 깊어졌습니다. 압류라는 단어가 서류 속에서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아내에게만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도망치지 않고 하나씩 말하겠다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벌어보겠다고요. 창밖에서는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넘기지 못하면 우리 부부의 삶은 끝까지 빚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넘기기만 하면 어쩌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요. 그 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만나게 될 한 사람이 그 길에 아주 작은 시작이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아내에게 괜찮다는 말로만 버티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씩 숨 고르듯 꺼냈지요. 미선아, 이번 달은 카드값이 좀 밀릴 것 같아. 아내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같이 정리해요. 우리는 거실 바닥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세 계약서, 은행 통지서, 통장 내역. 서류들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위에 아내 손이 얹히면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숫자를 적고 저는 현장 달력을 펼쳤습니다. 어떤 달은 빈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빈칸이 겁이었지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요.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체면보다 아내의 잠이 더 중요했지요. 형님, 도연입니다. 혹시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도연아, 요즘 어렵지? 네. 좀요. 알았다. 하나 생기면 먼저 너부터 부를게. 그 한마디가 크게 들렸습니다. 일이 당장 생긴 건 아니었는데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내도 움직였습니다. 마트 시식 알바를 구하고 반찬 가게 포장 일을 더 늘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트고 허리가 뻐근해도 아내는 티를 덜 냈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지요. 여보, 무리하지 마요. 제가 조용히 말하면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무리하잖아요. 우리 둘 다 조금씩만 하자.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둘 다 무리인데 둘 다 조금씩만 한다는 말. 그게 현실적인 사랑이었지요. 며칠 뒤 저는 작은 현장 하나를 잡았습니다. 화장실 변기 교체. 돈은 크지 않았지만 손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변기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몸이 먼저 증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깔끔하시네요. 다음에 또 부를게요.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밥상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 큰 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였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응. 변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상하게 괜찮아졌어. 아내가 국을 한 숟갈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싱크대 밑도 하나 고치고 오세요. 저는 웃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 대신 응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부부는 다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큰 돈을 버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는 법.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준비하는 법. 그게 회복이었지요. 그러던 겨울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고 눈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어두운 벽에 기대어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제 삶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깨가 너무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발끝이 젖어 있었고 숨이 아주 가늘었지요. 제가 몇 걸음 다가가 묻었습니다. 괜찮아요? 상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깐 후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남의 말인데 내 말처럼 들렸지요. 나도 갈 데가 없었다는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던 날들. 서류가 바닥에 펼쳐져 있던 새벽들.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묵 국물 하나, 두유 하나, 그리고 따뜻한 핫팩. 봉지를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눈발이 편의점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일단 이거 드세요. 뜨거울 때. 제가 봉지를 건네자 그 사람이 겨우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저한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도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면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꾹 감았습니다. 울음인지 뜨거움인지 모르겠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괜히 위로를 과하게 하면 상대가 더 작아지니까요. 대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주민센터 야간 도움 번호를 찾았습니다. 상담 연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눈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제 어깨도 젖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덜 젖었습니다. 연결이 되고 보호시설 안내를 받고 택시를 불러보냈습니다. 떠나기 전 그 사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 꼭 사람답게 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살아만 있어도 돼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해준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저 자신에게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불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점퍼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오늘 골목에서 사람 하나를 만났어.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묻습니다. 또 당신이 그냥 지나치지 못했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못했어.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후회가 없어. 아내는 잠깐 침묵하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아직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네. 저는 그 말에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응, 아직은 아니, 아직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서류가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너진 인생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제 어깨를 조금 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겨울밤의 만남이 제 인생을 다시 뒤집어 놓을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요. 어쩌면 우리가 살 길은 돈만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붙잡는 데서 열릴지도 모릅니다. 골목을 떠나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저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어묵 국물의 김, 그리고 사람답게 살게요라는 떨리는 목소리. 그날 이후로 제 삶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서류는 여전히 우리 집 서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지요. 제가 아내와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 숨기지 않고 같이 버티자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우리 부부는 아주 작은 방식으로 회복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적었지만 한 번 맡은 일을 정직하게 마무리하니 소개가 생겼습니다. 변기 하나 바꿔드린 집에서 싱크대 배관도 부탁했고 그 집이 또 이웃집을 소개해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도 일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내도 덜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가 지나간다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지요. 여보, 요즘은 밤에 숨이 덜 가빠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아, 나도 그래. 마음이 좀 덜 쫓겨. 그러던 초봄, 아내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리한 건 아니었는데 오래 쌓인 피로가 한 번에 터진 것 같았지요.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여보, 현장 약속 있으면 다녀와요. 나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이 늘 그랬잖아. 병원에서는 방문간호와 재활 연계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여전히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는 도움을 받아도 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는 걸 허락하는 것도 용기더군요. 며칠 뒤 집으로 방문간호사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발소리가 현관에 닿았습니다. 깔끔한 운동화, 정리된 머리, 차분한 눈빛, 이름표에는 박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간호사 박지우입니다. 어머님, 재활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알아보는 눈 같기도 했고 확신을 두려워하는 눈 같기도 했지요. 아내는 침대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처음이라. 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서류랑 일정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지우는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아내의 재활 운동을 돕고 통증 정도를 체크하고 병원 일정도 함께 마쳤습니다. 그 모습이 참 단단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데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 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요. 어느 날 아내가 잠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지우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혹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 오는 날 골목에서 어묵 사주신 적 있으세요? 순간 제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한꺼번에 장면들이 밀려왔습니다. 젖은 운동화, 떨리는 손, 편의점 불빛, 그리고 그 아이의 눈. 너. 제가 입술을 떼자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아이였어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내가 남을 도운 날로만 기억했지, 내가 다시 살아난 날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우의 얼굴을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건넨 건 어묵이 아니라 사람 대접이었다는 걸요. 그때 왜 그랬니? 제가 어렵게 묻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마음 둘 데도 없었고요.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괜찮니? 라고 물어봤어요. 지우는 말끝을 떨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요,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움이 죄책감을 밀어내고 다른 감정을 데려왔지요. 내가 망친 사람만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무너져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버팀목이었구나.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날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별거였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깨어나고 우리는 셋이 작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상황을 듣고도 놀라기보다 조용히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우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말로 못했던 걸 한 문장으로 꺼냈지요. 미선아, 미안했어. 아내는 제 손등을 쓸었습니다. 여보, 미안한 거 말고 앞으로 잘 살아요. 며칠 뒤 지우는 서류 파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재활치료 지원 항목, 병원비 감면 가능한 부분, 동주민센터 연계 서류. 그건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속 살아계셔야 제가 사람 도우며 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건 절망이었고 남은 건 이상한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문 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린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지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길은 큰 돈이나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것. 아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름 되면 바다 한번 갈까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크루즈는 못 타도 여객선은 타자.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화려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지우가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때처럼요. 앞으로도 누군가한테 괜찮니? 한 번만 물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도움을 못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 멈춰서 바라봐주는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날 눈 오는 골목에서 저는 누군가를 살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자신도 함께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